지금 보시는 그림은 런던입니다. 런던은 도시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최초로 인구 200만이 넘었어요. 왜 이게 뭐가 중요하지? 지금 1000만, 2000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시에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1리터씩 물만 마셔도 그 물을 어디선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 몇 개는 금방 마르게 되는 겁니다. 물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메트로폴리스의 어원이 되는 메트로가 그리스어에서 어머니고 그다음에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어머니 도시예요. 어머니 도시가 나오게 된 계기도 뭐였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중해 가보셨지만 알겠지만 이렇게 나무도 별로 안 크고 물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 도시에서 10,000 가구 이상씩 거주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 공급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인구가 늘어나면 남자들 뽑아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자, 딴 데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하고 배 타고 쭉 갑니다. 아주 지혜로운 연장자와 젊은 미혼의 남성들을 배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가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하면서 도시에 눌러 앉으면 그 도시에 눌러 앉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온 곳을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도시니까. 그래서 모국입니다. 모국. 모국이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런 의미로 또 쓰여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있는 곳을 콜로니라고 했고요. 식민지.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 본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개의 도시로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물입니다. 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런던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오줌도 싸죠. 그다음에 더 큰 것도 싸죠.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템스강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런던에서 최초로 개발된 게 있으니 샌드 필터라고 하는 모래 필터입니다. 정수, 최초의 정수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해요. 그것도 템즈강은 똥물인데 저쪽에 한참 동안 모래밭을 지나가지고 저쪽에 물이 이렇게 샘솟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고 살아요 또. 보니까 얘네들은 왜 깨끗한 물이지? 라고 봤더니 한 1km 넘게 모래밭을 통과를 하니까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으로 해서 이제 상수도 공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 몰려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 노동자들은 도시에 안 살아요. 다 자기의 일은 길 위, 광산, 철도 건설 뭐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도시 안으로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당시의 그 표현들은 뭐냐면 바르바르가 도시 안으로 침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던 옛날 귀족들이나 중간 계급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도시로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시 문제, 특히 위생 문제가 나옵니다. 콜레라균, 그다음에 전염병은 부자, 가난한 사람 안 가리고 도니까 이 도시 안에서 위생 문제를 갖다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기본으로 되면서 이 런던에 있는 도시처럼 크게 됩니다. 200만 이상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괴질이 나오고 그래요. 우물을 썼으니까. 예. 그리고 그 은평, 수색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여전히 상수도 공급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많이 썼었어요.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또 언제 생긴 것도 궁금한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예. 해외에는 있는지. 예. 해외에 거의 없어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예. 처음에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1920년대 콜레라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 균이라는 게 부자들한테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옆에서 갑자기 균을 갖다 옮겨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럼 힘든 거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혼합입니다. 그 인사동이라든지 아니면 개동이라든지 북촌을 가보시면 큰 집 옆에 작은 집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양반집 옆에 그 집에 일을 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침에 양반이 딱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수박 먹고 싶다라고 하면 누군가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행권 안에 하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혼합돼 있어요. 혼합되어 있고 사람들도 막 섞여 삽니다. 섞여 사는데 병은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병에 잘 걸릴 수 있고 그럼 옮기도 쉬운 거죠. 그 와중에 콜레라가 퍼지니까 일본 경찰들 같은 경우에 조선인들 마을 보고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물을 갖다가 폐쇄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을 불태웁니다. 다 소각시켜요. 그럼 내가 99칸 대저택에 있는데 나의 집에 일을 하는 하인 한 명이 콜레라 걸렸다?
라고 하는 순간에 내 집이 다 소각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경이라고 해서 스스로 안에서 용하다는 의사 데려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 위생 사무를 했던 게 지금의 가요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정, 동, 뭐 부, 방, 계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이라고 하는 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동장들이, 동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르고 치료하고 뭐 이랬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생겨요. 그래서 도심 안에서부터 동사무소가 생깁니다. 이 일본도 비슷하긴 해요. 정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무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회장, 쉽게 말하면 이장님 댁, 동장님 댁입니다. 근데 동장이 일을 하는 동사무소를 따로 만드는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서울도 메트로폴리스잖아요. 예. 언제부터 서울이 메트로폴리스가 아, 된 걸까요? 언제부터일까요? 한양 때부터 한양. 저는 이제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란 정의입니다. 도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진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비농인구라고 해요. 비농인구 비율. 근데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내일 식량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있어요. 자, 도시에 그렇게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날라야 돼요. 맨 처음에 주변 거에서부터 오겠죠. 경기도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쌀들을 갖다 끌고 와서 서울 사람들을 먹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안 됩니다. 구제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제역은 그 흐름을 갖다가 일시 멈춤이에요. 분명히 내가 서울 사람이고 여기서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닭의 움직임이 모든 게 다 멈췄다라고 하면 여기는 풍기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딴 거 대체제를 주다가 안 되면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말고 딴 데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후지에서 공급을 갖다가 꾸준히 끊임없이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예전 같으면 계획경제에서는 배급입니다. 자, 한 가구당 김장을 갖다가 10포기씩 하니까 아니면 50포기씩 하니까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50포기 신청을 하면 만들어서 배급하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배급한 적이 많아요. 석유도 배분했고 연탄이 딸렸다 그러면 연탄도 배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긴급히 가서 배분을 합니다. 배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일 이걸 쉽게 해주는 게 뭐였냐면 시장 제도입니다. 시장이 있으면 정부가 배추를 여기서 서울로 갖고 와라 라고 말을 안 해도 서울에 가면 배추값이 비싸더라 라는 말만 하면 지방에 있는 배추가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람 관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건비도 서울만 가면 월 여기보다 100은 더 받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항상 도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물건이 오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메트로폴리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한 징표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삼겹살이에요. 돼지고기. 오늘 돼지고기는 칠레산, 내일 돼지고기는 네덜란드산. 계속 바뀝니다. 페루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쪽 페루나 칠레나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나 여기저기서 서울에 가서 돼지고기를 팔면 더 비싸게 받는다라는 사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의 제국 같은 지구 위에서 물건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도 이제 메트로폴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80년대 후반으로 잡아요. 88 올림픽 이후에 국제 행사 많이. 예, 국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LA 갈비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LA 갈비? 예. LA 갈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누구 편으로 LA 갈비가 오냐면 교포 편으로 와요. LA 갈비를 갖다가 이게 공항에서 이제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교포들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육류 문화가 이제 커집니다. 그러면서 쭉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갖다 섭취하는 거죠. 파인애플,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80년대, 88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교류가 많아집니다. 이게 메트로폴리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 도시의 메트로폴리스를 갖다가 보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지금 이 초록색 요 라인 따라서 이제 시 경계가 될 텐데 도시의 가로망을 보면 이 당시에 언제 어떻게 도시가 확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성 안에 길이 촘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행권입니다. 보행권이 있을 때 도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겨지면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이런데요. 넓은데 격자가 등장하죠. 네. 격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격자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보행권인 거죠. 도성 안에서 뭐 4km,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걸으면 대충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보고 싶다 오라고 해라고 술 먹자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한 4시간 있다가 같이 와서 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행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인데 이제는 자전거, 그다음에 기차, 지하철 이러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KTX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역 요즘 나오는 GTX라고 하나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철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 도시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과는 다른 도시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그것들을 흔적처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옛날 도시들을 보면. 그래서 꼭 보는 게 이런 도시 하나 놓고 지하철 지도입니다. 지하철 지도를 보면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하철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아직도 자동차 중심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입니다. 순환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곽 순환도로라고 있죠. 예.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가 남부 순환도로 다음에 생기는데 이 링이, 이 원이 3개쯤 되면 인구 2천만의 대도시급이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게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언제나 멀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판교 쪽에서 부천 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는 것들이 항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얼마나 막히면 돌아가도 빨리 가냐는 거예요. 즉 가운데가 막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 업종이, 여러 산업이 생태계가 발전했다는 거의 반증입니다. 한쪽에 워낙 많은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도는 거죠. 그 도는 게 한 번 돌렸어요. 남부순환도로 돌리고 옛날에 통통 비었겠죠. 막히죠. 옆에 또 뚫고 이래가면서 링을 갖다 보통 한 3번 정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도시나 파리나 뭐 이렇게 지도를 딱 펴놓고 링이 몇 개인가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도시가 규모가 확장이 돼 있구나, 그리고 안에는 어느 정도 막히는구나를 갖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이래도 막히면 그때 지하철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혀서 대중교통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도쿄에 지하철이 나오는 겁니다. 도쿄에 지하철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막혀도 아무튼 지하철은 기차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2천만 이상의 도시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보장시켜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메트로폴리스를 갖다 기준으로 할 때 바운더리가 행정구역은 못 믿어요. 누구나 못 믿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행정구역으로 잘라버리면 인구 800만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권으로 하는데 이 경제권이 뭐냐면 대중교통 티켓 하나 끊고 도달할 수 있는 권역을 메트로폴리스권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 끊지 않고요. 지하철표 끊고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100분권이에요. 지하철로 100분까지는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춘천하고요. 천안이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할 때 예전에는 편했어요. 경기도 통계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제는 춘천시 거하고 천안하고 심지어 대전, 세종까지도 지금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도권의 통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권역이 넓어진다. 이거는 철저히 교통의 발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하이퍼 루프인가요? 밑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 있죠? 떠가지고 가는 거. 이게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흔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티타임으로 저쪽 부산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메트로폴리스 중에 앞으로 인구가 더 집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생산력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이 막 지금 올라오는 데가 아시아, 아프리카예요. 전 뉴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예,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도시화 세계 랭킹 그 32도시를 갖다가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예측이죠. 2015년 이후부터는 예측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유엔에서 했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아시아예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아메리카입니다. 그다음에 빨간색이 유럽이고 초록색이 아프리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950년에 랭킹 30입니다. 보시면 뉴욕이 제일 많죠. 그리고 도쿄, 런던 색깔이 이제 쭉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즉 미국, 유럽 이쪽입니다. 그러다가 2030년 되면 뉴욕은 거의 중간이네요, 그죠? 예, 완전히 노란색의 세상입니다. 아시아의 세상이 돼요. 예, 지구 인구의 반이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쭉 비행기 5시간권으로 돌리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콩이든 상하이든 거기서 비행기 타고 5시간 이내에 지구인의 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게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을 찾아보면은 이제 어딜까요라고 얘기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서울은 1965년에 랭킹 30위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의 10위권까지 올라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졌어요. 안 돼. 예, 2010년 이후로는 서울은 사라졌어요. 32위권 안이 바뀌게 돼 버립니다. 중국 인구가 엄청 올라오면서 그리고 급하게 올라오는 이 초록색 선, 이 킨샤샤라든지 라고스라든지 카이로, 라고스, 카이로, 킨샤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치 상하이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될 거예요. 예. 아프리카가 중국 대륙 한 3개 정도 합친 거거든요. 중국 국가의 한 3배 정도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고 인구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랍의 봄, 중동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뭐 가다피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구학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전 인구의 반 정도가 그 동네의 반 정도가 20대, 30대예요. 생산력이 있는 인구들이 20대, 30대가 전 인구의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실업이에요. 자, 그럼 분노를 하겠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못하는 구조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판적일 수가 있고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적으로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시대가 됩니다.